네, 여러분 오늘은 복습해 볼게요. 복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쭉 봤고요.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땅우페론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유전자다. 오프 작구. 저땅이 어떨 때 조절유전자가 발현하여 만들어진 억제단백질 작동 부위 결합한다 그랬죠? 없을 때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의 전사조절, 조력단백질인 무엇이 전사인자가 프로모터 부위뿐 아니라 원거리 조절 부위와 같이 멀리 떨어진 부위도 결합합니다. 자, 핵심 조절 유전자란 무엇이다? 무슨 유전자? 마이오디 유전자, 근육세포에서 근육세포 특유의 단백질 합성을 총괄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유전자? 기관 형성 유전자, 혹스 유전자. 됐죠? 원핵생물에서 한 프로모터로 동시에 발현이 조절되는 유전자 집단을 우리가 이제 오페론이라고 하죠.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중 전사 전 조절은 뭡니까? 응축된 걸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탈응축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가요? 진핵생물에서 다른 조절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단원을 바꿔서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시세포의 탄생 과정, 확형성 이런 것들을 볼게요. 자,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물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생명체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설이 생각나셔야 돼요. 자연발생설과 생물속생설. 자연발생설 하면은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학자다. 문헌에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물이 자연으로부터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는 가설. 돌멩이로부터도 공기로부터도 생물이 출현할 수 있다. 아니다. 생물은 반드시 생물로부터만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을 우리가 생물 속생설, 백조목 실험인가요? 백조목 실험을 통해서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한 학자가 있죠. 파스테르. 그렇죠? 유리와 윌러의 실험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있습니다.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설. 자, 화학적 진화설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 이게 화학적 진화설, 오파린의 주장의 가장 시작 출발이죠. 그래서 정말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을까를 이제 확인한 실험, 이 유리와 밀러의 실험입니다. 이제 원시 대기 환경을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본 거죠. 화산이 분출되면서 우리 오존층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지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고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공중방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했고 당시에는 산소 같은 기체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 보시는 메테인이라든지 NH3 암모니아, H2O 수증기, H2 수소 이러한 기체들, 환원성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무기물이죠. 여기에 이제 고에너지 전류, 공중방전, 전기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 얘네들로부터 이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비에 의해서 내려서 땅에 떨어져 결국 낮은 곳으로 모여 바다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원시 바다, 유자간이 바로 바다를 형성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다를 형성한 유자간에 모인 것을 봤더니 거기에서
바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이러한 유기물, 간단한 유기물이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쌓이더라 라는 거죠. 암모니아의 감소에 따른 아미노산의 증가. 자, 봐라.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유리아 밀러의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어 원시 바다에 축적되었고 축적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로 합성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로 갔다. 즉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들로 합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그 다음에 뭔가 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기물 복합체를 관찰했다. 이것을 관찰한 학자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를 오파리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붙였고 폭스는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붙이고 또 이제 리포솜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같은 이제 어떠한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 복합체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한, 그들이 생각한 이 막의 성분은 좀 달랐다.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물막을 얘기한 것이고 마이크로스피어는 단백질 이중층막이다라고 얘기했고 리포솜은 오늘날에 우리가 세포막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지질 이중층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포막과 성분이 가장 유사한 건 당연히 리포솜이겠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원시 세포가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림은 뭐 SEM, TEM 이건 단면을 본 거죠.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건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채색은 여러분들 전자미경 색깔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건 일러스터가 이제 색을 입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이제 SEM을 썼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막 성분이 다르다고 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세포막과 비교해 본다면은 코아세르베이트의 막은 물 분자가 결합하여 주변과 경계를 이루는 물막이었다. 마이크로스피어는 단백질 막이었다. 어쨌든 경계의 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외부와 차단되는 어떤 막이 필요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유전 물질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이 세 가지 후보들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RNA와 DNA와 단백질이죠. 지금은 이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한번 전사되고 RNA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합성 공장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생명의 설계도라고 했지만 원시세포 우리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시세포는 그러한 기능을 동시에 하는, 즉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 대사하는 데 필요한 효소 기능까지 한꺼번에 갖고 있는 녀석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러한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 RNA더라. 그래서 최초의 유전 물질은 유전물질로서의 기능과 효소의 기능, 효소가 엔자임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얘는 리보 뉴클레ik 애시드고 엔자임이고 이거 합쳐서 이제 리보자임이다. 이걸 최초의 유전물질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으로